몇 번 몸을 날리지 않아 그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 뒤로 가게 되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마치 구름을 탄 기분이 들고 매우 재미있어 웃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사형객의 당부를 생각해서 재빨리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 뒤에 이르게 되자 두 사람은 그곳에 몸을 숨기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숲속에는 네 사람이 이리저리 뛰면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싸움이었다.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붉은 얼굴의 노인인데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맨손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한 자루의 칼이 이장밖에 떨어져 있었다. 칼등이 휘어진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무기에 맞아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다. 사형객은 그 노인이 바로 백경도에서 살고 있는 대비노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과거 그는 대비노인과 싸워 간신히 1초를 이긴 적이 있었다. 그만큼 대비노인의 무공도 대단했다. 협공을 하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누런 얼굴의 도사였으며 또 한 사람은 괴이한 모습을 한 자였다. 이 자는 얼굴에 지렁이와 같은 흉터가 교차되어 있었는데 그 흉터가 열 십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장검을 쓰고 있었고 도사는 연자추를 쓰고 있었으며 추악한 얼굴의 사내는 귀두도를 썼다. 사형객은 그들 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무공이 제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비쩍 마른 사내는 검법이 표현하며 찔러 들어오는 방향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날렵하면서도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형객은 대비노인이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처에서 피를 튀기는 대비노인은 두 손을 마구 휘두르며 매우 용맹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한 그루 커다란 나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그러니까 그는 커다란 나무를 방패로 삼아 세 사람의 무기를 막고 있었는데 왼손으로는 금나수법을 사용하고 오른손으로는 권장법을 사용해 그들 세 사람의 무기를 이끌어 서로 부딪히도록 만들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모양을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대비 늙은이는 평소 잘났다고 큰 소리치더니 오늘은 고양이 앞에 쥐꼴이 되었군. 어디 이번에도 도망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도사는 연자추를 휘두르며 커다란 나무 뒤로 빙글 돌아가면서 대비노인의 측면을 후려치곤 했다. 추악한 사내의 팔힘도 무척 강해 귀두도를 한번 휘두르자 바람 소리가 휙휙 일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광경에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강호의 발을 딛지 않았더니 중원무림에 또 저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저 세 사람의 초식을 보고도 문파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 이상하구나. 만약 저 세 사람이 고수가 아니라면 대비노인이 저토록 낭패한 꼴로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때 도사가 목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백경도주, 우리 장락방은 당신과 아무 원한이 없소. 우리 사도 방주님은 당신을 인물로 꼽고 예의를 다해서 우리 방파로 초청한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고약한 말로 우리 방주를 욕하였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무기를 휘두르며 말했다. 당신이 본방에 가입하겠다고 응낙한다면 우리들은 즉시 형제지간과 다름없는 사이가 될 것이외다. 따라서 옛날의 감정 같은 것은 씻어버리게 될 것인데 어째서 자꾸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헛되이 목숨을 잃으려 하는 것이오? 그는 약간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말했다. 우리들이 손을 맞잡고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을 함께 맞아 싸워. 이번에 애겁을 무사히 넘긴다면 좋지 않겠소? 사형객은 그가 끝에 가서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이 다시 강호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때 대비노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나는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은 사내대 장부야. 어찌 너희와 같이 모렴치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느냐? 차라리 상선 벌악령을 받고 협객도로 가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과 같이 사악한 무리들과는 한편이 되지 않겠다. 그는 왼손을 벼락과 같이 뻗쳐내며 추악한 사내의 어깨 쪽지를 잡으려고 했다. 사형객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매우 훌륭한 호조수로구나. 그 일초는 매우 빨랐다. 추악한 사내는 어깨를 내려뜨려 피하려고 했으나 대비노인의 5손가락에 어깨 쪽지를 움켜잡히게 되었다. 그 순간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추악한 사내의 오른쪽 어깨 쪽지의 옷자락이 찢겨져 나가 어깨 쪽지에서는 새빨간 피가 흘러내렸다. 한 조각의 커다란 살덩이가 찢겨져 달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상대방의 세 사람은 대노에서 더욱 초식을 맹렬히 휘두르며 대비노인을 공격했다. 사형객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장락방은 어떠한 방파이기에 저와 같은 고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과거 장락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아마 최근에 창립된 모양인데 사도 방주는 또 어떤 사람일까? 혹시 동패천 사도행이 아닐까? 무림에서 사도 성을 가진 고수라면 사도행 외에 달리 없는데. 이때 네 사람은 더욱 맹렬하고 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대비노인은 몸을 옆으로 날려 피하면서 그 도사에게 한 대의 주먹을 내질렀다.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추악한 사내의 귀두도가 어느덧 나무 밑동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그는 급히 힘을 주고 뽑으려 했으나 일시에 뽑히지 않았다. 대비노인은 그 순간 오른팔을 쓱 내려뜨리며 추악한 사내의 허리깨를 팔굽으로 치려고 했다. 대비노인은 3명의 고수에게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요행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싸우는 마당에서도 사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렴풋하게 저쪽 나무 뒤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적이라 생각했다. 눈앞에 세 사람도 물리칠 수 없는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또 나타났다면 도저히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악한 사내의 무공이 가장 약했는데 대비노인은 먼저 한 사람이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공이 가장 약한 추악한 사내부터 없애려고 작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팔굽으로 부딪혀가게 되었을 때 구성의 공력을 돋우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무쇠망치와 같은 팔굽이 그 추악한 사내의 허리깨를 내질렀다. 1초가 성공하자 대비노인은 속으로 기뻐하며 재빨리 나무 뒤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도사의 연자추가 나무 뒤로부터 날아들었다. 대비노인은 왼손으로 연자추의 쇠사슬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했다. 그는 재빨리 오른쪽으로 피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오랜 싸움 끝에 지쳐 있었던지라 석자 정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 겨우 2자 7치 정도밖에 피해내지 못하고 말았다. 쉭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비쩍 마른 사내의 장검이 그의 왼쪽 어깨 쪽지를 찌르게 되었고 그의 어깨 쪽지를 관통한 검날은 나무에 날아가 박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대비노인은 나무에 못 박힌 셈이 되고 말았다. 느닷없이 일어난 병고에 나이 어린 거지는 하는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세 사람이 한 노인을 포위 공격할 때 나이 어린 거지는 공평하지 못한 싸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노인이 제압을 당하게 되자 그는 더욱 분노와 놀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비쩍 마른 사내가 냉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백경도주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벌주를 마시겠다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 장락방으로 들어올 것을 약속할 수 있으시겠지? 대비노인은 두 눈을 부릅뜨고 노가를 터뜨렸다. 내 녀석은 내가 백경도의 도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백경도에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는 비겁자가 있을 줄 알았느냐? 그와 같이 호통을 내지르면서 그는 힘주어 어깨 쪽지를 끌어당겼다. 어깨 쪽지를 못 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검에서 어깨 쪽지를 뽑아내어서는 비쩍 마른 사내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려고 했다. 이때 도사는 오른손을 휘둘렀다.
연자추가 허공을 날아올라 나무를 따라 빙글 돌았다. 이렇게 되자 강철 쇠사슬이 대비노인의 몸을 몇 바퀴 휘감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 끝에 붙은 쇠망치가 대비노인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대비노인은 길게 소리내어 부르짖더니 고개를 돌리고 입으로 선혈을 내뿜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더 참을 수 없어 급히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이것 보시오. 당신네들 세 사람은 나쁜 사람이군. 어째서 좋은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이오? 사형객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 녀석이 기어코 말썽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나 그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오히려 잘 됐다. 저 세 사람의 손을 빌어 그를 죽여버린다면 내가 맹세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녀석이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치게 된다면 내가 그를 도와 세 사람을 해치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나이 어린 거지는 나무 옆으로 달려가더니 대비노인의 몸을 가로막고 부르짖었다. 당신네들은 이 백부님을 더 괴롭힐 것 없어요.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내는 나무 뒤에 그 누가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년이 달려나올 때 전혀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당돌하게 나오자 반드시 그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꼬마를 위협한다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우선 나무에 박혀있는 귀두돌을 뽑아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이 꼬마 녀석아, 누가 너보고 이 나으리의 일을 간섭하라고 시키더냐? 나는 이 늙은 녀석을 죽여야겠다. 어서 비키지 못해? 그는 커다란 칼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칠 것 같은 신용을 했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이 백부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도와야 해요. 한번 후려쳐 보세요. 나는 절대 비켜나지 않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간혹 기분이 좋을 때 그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옛이야기 속에서는 반드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서도 좋은 사람을 도와 나쁜 사람을 때려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비쩍 마른 사내는 노가를 터뜨렸다. 너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이 백부님은 당신네들이 사악한 방파의 무리라고 했으며 죽어도 당신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당신네들이 나쁜 사람이지요. 그는 몸을 돌려 그 연자추의 쇠사슬을 풀려고 했다. 도사는 냅다 나이 어린 거지의 따귀를 후려갈겼다. 찰싹. 나이 어린 거지는 두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을 느꼈다. 대뜸 왼쪽 뺨이 부풀어 올랐다. 5손가락의 자국이 그의 조그만 얼굴에 시뻘겋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는 것 같았다. 어젯밤 그는 후감집에서 금도체 사람들이 오도통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첫째로 그는 오도통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둘째로 그 몇 사람이 지붕 위에서 싸움을 했고, 오도통이 떨어지는 즉시 키다리의 무기에 아랫배를 찔렸기 때문에 그로서는 간섭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나이 어린 거지가 믿는 데가 있는 듯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감히 장락방의 향주들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나무 뒤쪽을 바라보았다. 흘끗 사형객의 청소한 모습이 망막에 비추자 대뜸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은 강호에서 말하는 현철령의 주인 사형객과 비슷한데 혹시 그가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귀두돌을 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나는 내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 줄 모르며 너의 사부와 문파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방해를 한다면 무지한 거지가 날뛰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는 휙하니 어린 거지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한데 나이 어린 거지는 고집이 세었고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꼼짝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는 바라보았다. 비쩍 마른 사내는 그의 목과 수치쯤 되는 곳에 이르러 칼을 거두며 찬사를 던졌다. 이 녀석 봐라. 제법 당돌하구나. 이때 도사는 성질이 열화와 같은 사람이라 오른손으로 다시 일장을 들어 어린 거지의 오른 뺨을 후려쳤다. 어린 거지는 아파서 왁하는 소리를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비쩍 마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맞는 것이 아프면 빨리 비켜. 어린 거지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네들이 먼저 비켜요. 이 백부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울지 않겠어요. 비쩍 마른 사내는 그만 웃고 말았다. 도사는 재빨리 발을 들어 어린 거지를 차서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거지는 엎어져서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되었으나 몸을 일으킨 후 여전히 대비노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비노인은 성격이 괴팍해서 평소 친구가 없었다. 소년이 자기와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보호하는지라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영제, 내가 그들과 싸워보았자 헛되이 목숨만 버릴 뿐이다. 이 정아무개는 산송장이 다 되었는데 너와 같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으니 정말 헛되이 보낸 한평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 너는 빨리 피해라.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가 산송장이나 보람이나 하는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다. 그는 다만 자기를 비켜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비쩍 마른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마 녀석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 사형객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이 원한을 더 많이 맺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 꼬마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떠난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귀두돌을 쳐들고 말했다. 이 녀석,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보겠다. 내가 너에게 36번의 칼질을 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꼼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승복하고 물러서겠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이 잇따라 36번의 칼질을 한다면 나는 두려워하겠지요. 비쩍 마른 사내는 말했다. 그렇다면 됐다. 빨리 비켜라.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비켜나지는 않을 거예요. 비쩍 마른 사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좋아. 배짱이 두둑하구나. 그럼 칼을 받아보아라. 하면서 맹렬히 귀두돌을 휘둘러 그의 머리 위를 살짝 스칠 듯하며 지나쳐 가도록 했다.